그날의 가장 맛있는 재료로 요리를 알아서 내어주는 오마카세처럼 오늘의 가장 맛있는 지식들을 전달을 해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독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주 상담심리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한석준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명기입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바로 끊어야 될 인간관계입니다. 답이 없는 인간관계 스트레스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상처를 준 쪽에서 자기 문제를 알고 고치려고 노력이라도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관계를 차라리 끊어내는 게 낫다라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공통적으로 질문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누군가를 실제로 끊어내셨던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20대 때가 하나 떠오르는데요. 어떤 모임에서 만난 남자 학생이셨는데 저한테 이야기가 되게 잘 통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고민 상담을 하는데 그게 여자친구에 대한 고민 상담이에요. 헤어져야 되냐, 만나야 되냐, 심지어 막 밖에 앉아가지고 3시간, 4시간씩 막 이야기하고. 근데 이게 거의 삶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에 연락 오고 그랬더니 어느 순간 이제 저한테 약간 화를 내는 거예요. 만나라고 하는데 네가 책임질 거냐. 그 다음부터는 조금 거리를 두다가 연락 진짜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긴 하네요. 제가 되돌아가 보면 처음부터 사실 그렇게까지 제가 막 다 들어주면서 제가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처럼 굴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잘 모르고 저도 뭔가 너무 많이 좀 접근했던 거 아닌가. 그걸 왜 본인 탓을 하세요? 네. 저는 사실 이것도 참 재밌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항상 관계에서의 문제가 생겼을 때 보다 더 착한 사람이 자기 탓을 해요. 이게 왜 자기 탓이죠? 그 당시에 힘들었죠 진짜. 아나운서님도 있으신가요? 아마 저를 끊고선 사라진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지금 딱히 연락이 안 나는 옛날에 좀 가까웠던 인연들 중에는 어느 순간에 저한테 뭔가가 빈정상해서 연락을 끊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몇 해 전까지 그래도 연락이 자주 왔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친구 하나는 남자분인데 제 주변에 예쁜 여자가 많을 것 같다고 소개팅 시켜달라고 굉장히 조르던 친구였는데 뭐 딱히 시켜줄 만한 사람이 좀 없었어요. 그래서 안 했더니 자기가 안 괜찮냐며 화를 내더니 연락이 없어진 사람도 있고. 그러면 저는 주위에 있던 한 분을 찍고 들어온 것 같아요. 뭐 그랬을 수도 있고. 네. 원장님의 사례가 너무 궁금합니다. 저는 결과적으로 사람을 끊어내는 쪽이 되죠. 모임을 계속 자르니까. 나이가 드니까요. 진짜 모임이 싫어요. 특히 어디 횟집이나 중국집에 오밀조밀 앉아서 하고 있는 거 생각하면은 숨이 막혀와요. 그래서 모든 모임을 갖다 끊다가 보니까 모임은 사람들로 되어 있고요. 결국은 사람을 끊게 되는 거지만 특정인을 끊는 법은 그냥 알아서 멀어지는데 뭐. 나이가 들면서 그게 좀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이 친구 아니면 이 모임 아니면 진짜 큰일 날 것 같은데 맞아요. 살다 보니 그렇지 않더라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래도 지금 나도 사실 끊어내고 싶은데 끊으면 안 될 것 같고 이 친구 이거 평생 갈 것 같고 내가 언젠가 신세질 것 같고 그런데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또 이제 학자로서 조언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관계는 계속 갖고 가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다. 끊는 게 더 유익할 수도 있다. 이런 조언들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특히 그걸 강박을 주진 말았으면 좋겠어요. 아주 예전엔 중학교 동창이나 고등학교 동창이나 이런 모임이 평생 간다라고 많이들 교육을 했어요. 특히 학교 선생님들이. 이게 들어맞는 사람도 있고 그 들어맞는 관계가 굉장히 아름답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보편적인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관계가 누군가에게는 매우 힘들다면 저는 그렇다면 놔버려도 된다고 생각해요. 누군가 너무 힘들다면이라고 하셨는데 그거의 기준도 사실 좀 궁금해요. 예민한 분들은 원래 다 이 정도 하는데 내가 너무 예민해서 이걸 못 받아들이나? 이렇게 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무례한 것 같은데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남들은 다 이 정도 참고 사나?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기가 손절하겠다고 뭐 결심한다고 해서 손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가 굉장히 가까이 있고 싶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사실 또 멀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는 약간 이 사람하고 멀어지면 좋겠다 하는 유형의 사람은 있어요. 좀 지나치게 무시하는 사람. 그러니까 약간 깔보고 무시하는 거가 좀 명백한 사람. 그리고 심지어 그걸 반복하고 그게 그냥 모두를 향해서 그러는 거라기보다도 나에게 좀 표적을 삼아서 계속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 있잖아요. 깔보고. 그런 경우는 자신의 정신건강이나 삶을 위해서도 어느 정도는 좀 멀리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긴 합니다. 그런 사람은 친구가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 친구라는 폭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이 친구를 만났을 때 장난쳐서 이 친구를 약간 희생양으로 만들어서 막 재밌게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 친구에게 나를 계속 자랑하고 어필해가지고 나를 되게 내세우고 그 친구는 굉장히 병풍으로 만들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은 갈등이 있어서 그래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내가 그 사람 싫어요? 그 사람이랑 나랑 별로 내가 이해관계도 없어요. 그럼 당연히 그냥 안 만나고 말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끊어내야만 되나 아니냐라고 할 때는 몇 개의 상황이 있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상황은 그 사람이 싫으면서 동시에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되게 재밌어요. 그러나 때때로는 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있는데 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걸 좋아해요. 그 사람이 나한테 도와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을 도와주면서 나도 행복해요. 어느 순간에 피곤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그렇게 이상한 사람은 안 만나면 되지라고 할 것 같잖아요. 그렇게 이상한 사람도 나를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으면은 만나게 돼요. 또 그래도 하나의 어떤 정답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 별로라고 보는데, 근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 가운데 뭐를 해라 하는 쪽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데 네. 뭘 하지 마라 하는 쪽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은 별로예요. 사람들이 항상 살면서 뭔가 시도를 하잖아요. 네. 예를 들면 나 오늘 지식인사이드에 한번 도전해 보려고 네. 해. 거기 가지 마. 거기 갔다가 너 말실수 요만큼만 하면 너 큰일 나.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항상 접근하는 거를 저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뭐든지 도전해 보라는 쪽으로 하는 건 저는 대체로 좋아해요. 그러다 잘못될 수도 있겠지만 뭔가를 시도해서 잘못되는 건 항상 복구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시도를 안 해서 잘못되는 건 그냥 인생이 계속 제자리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좀 되게 부정적인 사람인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나를 제한하고 네. 나를 고립시키는 그런 사람들은 잘 고민해봐라. 네. 혹시 그런 거 있을까요? 복수심이 강한 사람이요. 부부 사이에 서로 성격이 달라서 못 살아. 성격이 우린 똑같아서 못 살아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복수심이 강하면 못 살아요. 왜냐하면 복수심은 뭔가 하면은 기저귀 갈 때도 그래요. 내가 한번 가라 하는데 왜 너는 한 번 안 가니? 복수심이에요. 내가 한 번 했으니까 너 한 번 해야 되거든요. 넌 술 먹고 늦게 들어와? 왜 나는 일찍 들어와야 돼? 왜 너만 늦게 들어와? 너도 일찍 들어와. 그러니까 관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의 반대는 관용이에요. 용서가 없으면 복수심이 많은 거예요. 근데 복수심이 많은 사람들은요, 되게 피곤해요. 넘어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복수심이 많은 사람은 가급적 피하라고 권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생각하는 한계는 그거예요. 첫 번째, 그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죽고 싶냐? 그러면 내가 살아야 되니까 이제 끊어야지요. 근데 진짜 그럴 때 있어요. 누군가 죽도록 미운데 어떻게 이걸 끊어내지? 하다가 못 끊다가 보면 끔찍한 일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죽이고 싶건, 저 사람이랑 있으면 내가 죽고 싶건, 그거는 진짜 빠져나와야만 되는 관계예요. 그 순간 끝을 내야 돼요. 그 다음은 이 사람이랑 만나기만 하고 나면은 도대체 잠이 안 와 생각하다가 보니까 화가 나서이건 속상해서이건 그 역시 당분간 안 만나야 되는 관계예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돈을 너무 많이 써서 내가 통장이 비고 있어요. 끊어내야 돼요. 그 사람 때문에 빚이 생기면 그 관계 무조건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5명, 6명 이상한테 욕먹고 있으면 그 관계도 끊어야 되는 거예요. 원장님 얘기를 듣고 네. 있으면 네. 이런 상황이 처해질 때까지도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있으니까 하는 말씀이시겠죠? 우리 또 주위에서 보다가도 되게 누군가 욕먹는데 혼자만 나서서 계속 감싸다가 더불어 욕먹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게 누가 봐도 명백한 게 아니면 끊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애매한 지점으로 계속 가게 되면 타이밍을 못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타이밍이라는 거는 누구한테나 애매해요. 왜냐면 나중에 다 지나고 나서 결과적으로 보면 항상 명백해요. 그렇죠. 야, 그건 당연한 거지. 그런데 그게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어느 선에서 결정되느냐는 항상 애매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끊어내는 거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따위는 없어요. 저는 이거는 항상 주관적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끊고 싶으면 끊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드는 거고, 여기에 무슨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래, 그 정도면 끊는 네 말에 누구라도 동의할 거야 따위의 기준은 없어요. 내가 두 번 다시 보기 싫으면 끊어도 돼요. 왜냐면 이 세상에 그깟 인간관계에 100% 옳고 그름 따위는 없고, 누구와 인간관계를 더 이상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나 이외의 모든 사람의 지지를 얻겠다라는 생각 같은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마음의 평화와 나의 인생의 행복이 중요하지, 모든 사람의 지지를 받겠다, 지금 내가 끊어내려고 하는 저 자식이 모든 사람한테 욕을 먹을 만큼 나쁜 놈이니까 쟤와 인간관계를 끊겠다라고 하는 내가 모든 사람의 지지를 받아 마땅하다, 이런 생각 같은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되게 좋은 사람이고 되게 좋은 사람인데 얘랑 안 맞을 수 있어요.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진짜 공감이 가는 게, 이걸 몰랐어요.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고 모두가 그래 이게 맞아라고 하는 길이 옳다고 생각했거든요.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알았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잖아요, 교수님. 쉽지 않죠.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사실 저는 100% 동의하는 게, 그 사람이 진짜 뭐 나쁜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은 사실 의도가 그런 게 아닌데 내가 오해하는 거일 수도 있고, 사실 좀 애매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담자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게 장난인 건지 친근함의 표시인 건지 나를 무시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나를 이용하는
이용하는 건지 나를 사랑해서 그러는 건 잘 모르겠다. 막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은 주관적인 부분을 항상 들여다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괴로운지를 사실은 멈춰서 좀 보게 하는 거. 우리가 너무나 괴로운 인간관계하고 있을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 사람을 부셔버리는 것보다 좀 멀리하는 거거든요. 그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 공백 속에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을 사실은 들여보내면,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날 거를 2주에 한 번 만나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조금은 자신에게 지킬 수 있도록 약간은 좀 거리를 두는 표현 같은 걸 연습해 본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사람에 따라 달라서 그래요. 우리는 타고 태어날 때 어떤 사람이 굉장히 모든 사람이 날 좋아했으면 좋겠는데 겁이 무지 많아요. 그러면은 누군가 나를 싫어할 수 있다는 걸 생각은 하더라도 너무너무 갑갑한 거예요. 그럼 그런 분들한테는 아쉬움이 계속 남아요. 이때 이 사람이 있었으면, 이때 저 사람이 있었으면. 근데 어떤 사람은 되게 독립적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랑 멀수록 편해요. 그 사람한테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인간이 사람들을 못 보내낼 때 보면은요, 굉장히 취약하고 외로울 때예요. 외로울 때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진짜 나를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욕하지 않는 한요, 아무도 없는 것보다 걔라도 있는 게 낫거든요. 근데 이제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 관계는 끊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불안해해요. 걱정해요. 그때 상처받지 않고 관계를 끊어내는 좀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이게 내가 이 사람을 끊어내려고 마음을 먹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역효과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막 갑자기 전화 오면 내가 안 받고, 이런 문자로 전화 받아, 왜 안 받아? 안 받아? 나 그러면 지금 찾아간다. 이게 서로 오히려 더 싸우게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손절을 하겠다고 하면 이것 자체도 또 공격이어서 어떤 면에서는 그걸 또 알아채고 또 와서 막 닥달거리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이 손절이라고 하는 측면을 사실 내가 결심을 했고, 뭐 손절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조금 멀어지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눈치 안 채게 아주 서서히 멀어지는 것이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전화를 10번을 받았다면 9번 정도로 좀 횟수를 줄이는 거예요. 아니 그냥 뭐 좀 바빴어 그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너무 막 너 때문에 내가 이랬어 막 그렇게 다 설명한다고 해서 바뀔 만한 사람이었으면 내가 사실 그런 결심까지는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약간씩 어깃장을 놓는 거, 그래서 조금씩 멀어지는 것이 하나의 방법인 것 같다. 그래서 티 안 나게.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조금만 더 보태자면, 만약에 친구 관계라면 너무 만나자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너를 지금은 만나기 싫어 라고 굳이 얘기하기보다는 그 친구랑 도저히 만날 수 없을 만큼 다른 약속을 빽빽히 잡아두어서, 야 내가 이번 주가 너무 일이 많다, 다음 주도 조금 일이 많고 우리 월말에 볼까? 2주 있다 볼까? 뭐 이렇게 조금 띄우는 식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그 친구로 하여금 굳이 내가 지금 너를 피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안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를 만나러 온 내담자 중에서도 대학원생이었는데 어떤 사람하고만 하면은 프로젝트를 그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맨날 거의 안 했는데 막 자기가 했다고 그러고 이렇게 가로채고 이러는 걸 엄청 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걸 또 얘기하자니 이 사람 모르는 척하고 그냥 미안하다고 그러고 그냥 밥 사주고 넘어가고, 되게 힘들었던 내담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에게 그분하고 조금 멀어지게 하고 다른 프로젝트를 다른 사람과 좀 하게끔 도와줬어요. 다른 사람하고 해보니까 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실 거기서 약간 자유롭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문제가 이런 겁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보통 이런 영상을 안 보고요. 안 봐요. 그런 사람들한테 피해를 받아서 상처 있는 사람들이 이 영상을 봅니다. 맞아요. 근데 혹시 어떤 분인가 정신을 차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그분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그런 자신의 성격을 좀 바꿀 수 있나요? 그분들이 저절로 좀 바뀔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누구를 때리거나 복수심 있거나 퍽하게 굴잖아요. 맨정신에 그러는 사람 별로 없어요. 대체적으로 술 먹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술을 끊잖아요. 그럼 달라져요. 그런 다음은 남한테 못되게 구는 도민이 복수심이 있으면서 불안도도 높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굉장히 여유가 있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복수심은 있긴 하지만 발동이 좀 덜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인 거죠. 직장에서 지낼 때 서로 직장 상사여서 되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거든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긴장되고 불안도가 올라가면 최악의 인간이 되는데, 긴장도와 불안도가 낮아지게 되면 좀 괜찮아져요. 저는 원장님 말씀에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 게, 그러니까 자신의 불안한 상황이라든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조금 불안 자체를 좀 줄이면 굉장히 사람이 유하게 변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10 정도의 화를 내는 사람인데 그 스트레스 상황을 좀 낮춰주고 불안 자체를 좀 조절해주면 화가 뭐 5에서 3 이렇게 좀 줄기도 하죠. 그리고 요즘에 뭐 성격이 변하냐 안 변하냐 그런 이야기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건 저의 경험상에서는 성격은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들수록 조금 내향적으로 가기도 하거든요.
있거든요. 네. 원숙해진다라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사실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씩 변하기 마련이고 그 부분은 내가 어느 환경에 있느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경험을 하느냐,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떠세요? 사람 변하지 않을까요? 변할까요? 저는 변한다고 봅니다. 저도 많이 변했고 사람은 다 매일매일 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변하는 것도 본인 책임, 나쁜 쪽으로 변하는 것도 본인 책임이니까 항상 좋은 쪽으로 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변하긴 하는데요. 나쁜 쪽으로 되게 많이 변해요. 나쁜 사람이 바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주 유치한 것부터. 나쁜 짓 할 때마다 벌금 내겠다고 하면 보통 바뀌어요. 제가 부부싸움이 나면 그래요. 아내가 이러면은 너무 화가 나요. 그리고 아내도 저도 안 그러고 싶어요. 그럼 제가 얘기해요. 자, 그러면 그럴 때마다 남편한테 돈 주세요. 한 번 내가 남편 싫어하는 일 할 때마다 10만 원씩 준다 그러잖아요. 대부분 안 해요. 결국은 내가 누구한테 나쁜 일을 하고 있다는 거는 그 사람한테 나쁜 일을 하게 되는 타이밍이 있고 나쁜 짓을 하게 되게 나를 자극시키는 게 있어요. 그쵸. 그거 자체를 없애버려야 돼요. 결국은 내가 누군가한테 못되게 군다는 걸 알고 바뀌고자 원하잖아요. 내가 알아서 그 사람을 좀 덜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만날 때 내가 그 사람을 괴롭히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될 때만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니다 싶으면 당분간 누군가를 안 만나는 게 맞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 교수님이 주셨습니다. 뭐냐 하면은 A가 있는데 난 A를 되게 좋아해요. A가 B 때문에 괴로워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 A를 닥달해요. 빨리 B랑 끝내. 그러나 A도 못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A가 B를 끊어내게 하려고 하면은 A를 강하게 해줘야 돼요. A를 강하게 해주는 거는 계속 칭찬하고 얘기를 들어줘야 돼요. B랑 못 끊는 거를 비난하지 않고 그 얘기를 끝없이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언젠간 넌 할 수 있을 거야. 그래 못 끊어냈다고 해서 네가 하나도 잘못된 건 아니야 하고 상담자가 하듯이 끝없이 들어줘야 되는 거. 사실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정신분석학자인 페어베엄 같은 경우는 나쁜 대상이라도 없는 것보다 낫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외롭고 홀로 되는 것보다는 나쁜 사람이라도 나쁜 친구라도 내가 밥 먹을 사람 한 명이라도 있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훨씬 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정말 그 사람이 해를 많이 입히고 나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거의 유일한 친구여서 좀 못 끊어내는 경우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에 사실은 좋은 하나의 해결책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을 좀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맞아요. 공동체에 들어가지 않으면 끊는다는 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무리 내가 어벤져스 멤버예요. 슈퍼파워가 많아요. 그런데 저기 앞에 있는 어벤져스 또 다른 멤버가 나를 보고 본체 만차하고 지나가요. 그러면 약간 야 보고 아는 척도 안 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자의 심장을 가진 사람은 되게 드물다는 거예요. 맞아요. 슈퍼파워가 있어도. 근데 이 얘기를 언제 할 수 있냐면 다른 어벤져스 멤버들 있잖아요. 거기 내가 얼른 들어가서 거기서 밥도 먹고 거기서 지지적인 공동체가 있으면 아까 나를 본체 만차하고 지나갔던 그 친구에게 야 너 아까 만났는데 아는 척도 안 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는 뒤에 다른 사람이 있어야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좀 지지하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좀 더 현명한 결정도 할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내가 이 사람을 좀 멀리할 수 있는 힘도 거기에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안전기지라고 하는 것을 꼭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힘들어서 문제예요. 그리고 직장에서 막 스트레스를 주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내 맞아요. 주변에 내 마음을 정말 알고 다독여주는 친구, 날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친구를 가지는 게 어려우니까 이 안에 어쩔 수 없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 직장 안에서 내가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그럼 이렇게 직장에 거의 뭐 비슷비슷한 인간들만 있다. 이게 생각이 또 되고 연결이 돼 있으니까 또 다른 공동체를 만들기 힘들고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제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은 회사하고 집만 왔다 갔다 하는 거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폭 자체가 되게 적은 거예요. 인간관계에 대한. 이 사람의 취미가 무엇이 있는지를 사실 탐색하고 좋아하는 활동을 이분이 좀 인지할 수 있게 한 다음에 조금씩 그런 취미라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동호회나 공동체에 조금은 들어가게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그 안에는 어떤 면에서는 나하고 교집합이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나하고 대화를 좀 잘 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확률의 지점들을 여러 개 두었을 때 그 사람이 예전에는 굉장히 자기 얘기를 못하고 약간 소심하고 좀 결단력 같은 게 좀 떨어지는 사람이었는데 조금씩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거기서 한 가지만 더 보태자면 그런 활동을 한 번에 해서 맞는 사람을 찾을 거라고 기대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럴 확률은 별로 높지 않아요. 근데 그런 활동을 계속해서 넓혀 나가다 보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폭을 넓혀가다 보면 그 중엔 분명히 내가 지금까지 만나본 적이 없는 또 다른 나의 아주 가까운 친구가 될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우리는 스트레스 받고 속상하잖아요. 네. 다들 채팅해요. 어디 마음에 드는 사람
사람 없을까? 결국 그게 방법의 하나인 것 같아요. 날 정말 사랑해줄 사람은 꼭 곁에 둬야 된다. 겉에 둬야 된다도 있고요. 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찾아본다. 그 희망 자체가 나를 견디게 해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깊은 인간관계도 진짜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네. 것처럼 굳거나 나의 뿌리가 생기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또 어떤 네.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사람은 곁에 두면 참 좋아. 저는 사실 이 인디언 속담 중에 자신의 두 발로 똑바로 서라라는 속담이 있거든요. 저는 그 말을 아직까지 기억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두 발로 서는 사람들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 발로 서는 사람들끼리의 관계가 제일 건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이라고 해서 뭐 사람의 자격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 물론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건전하게 서 있는 사람을 봤을 때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인간적인 매력이 저는 제일 커요. 너무 멋있고 나도 저렇게 내 두 발로 똑바로 서고 싶고 나도 저런 사람처럼 보이고 싶고 그런 열망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봤을 때 그렇게 두 발로 똑바로 선 사람을 본다면 그런 사람을 놓치지 말고 꼭 친한 관계를 맺으시라 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은 보통 나한테 피해를 주지도 않으실까요? 많은 경우에. 피해뿐만이 아니라 존경의 대상이죠. 그런 사람은 배울 점이 많을 거예요. 네. 근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학창 시절에도 그렇고 어쩌면 연애할 때도 그렇고 얘는 나 아니면 안 돼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옆에 있다가 힘들어지는 경험이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사실 그런 거잖아요. 그 네. 친구가 맨날 야 너 아니면 안 돼. 어떻게 여자친구랑 헤어지냐 어떻게 하냐. 이 관계 안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기도 하잖아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시니까 제 입장에서 마음이 아팠던 그런 예인데 제가 참 아끼던 후배 여자예요. 오래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성격도 조금 못됐었어요. 그래서 뭐 저도 그랬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만나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많이 했어요. 예. 근데 그 친구가 결혼을 하겠다 말겠다라는 얘기가 나올 무렵에 왜 꼭 그래야 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바로 그 말을 했어요. 얘는 나 아니면 안 돼. 그래서 그래 그 말은 맞을 거야. 근데 너는 걔 아니면 안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그건 선배 말이 맞는데 근데 얘는 나 아니면 안 돼. 그리고 이제 거기까지 얘기하니까 저는 더 이상 뭐라고 할 말이 그거 사실 내가 걔 무슨 친오빠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그래서 그래 그럼 뭐 난 너의 결정에 더 이상 할 말 없다라고 말하고 말았는데 그리고 얼마 후에 결혼했고 얼마 후에 애 낳았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사는지 잘 몰라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런 사례가 꽤 있죠. 근데 그런 경우 엄청나게 많죠. 네. 사실 이거는 아예 심리학 용어로 과대 기능과 과소 기능의 결합이라고 그래요. 흔히 말하는 동반 의존적 관계가 막 폭력을 쓰고 있는 남편. 근데 왜 도대체 아내가 떠나지 않을까 이야기할 때. 근데 그거는 잘못된 오해예요. 맞잖아요. 못 떠나요. 한번 누구한테 죽도록 맞잖아요. 그 사람 앞에서 끽소리도 못하고 그 사람을 못 떠나요. 맞는데도 못 떠나는 게 아니라요. 맞기 때문에 못 떠나는 거예요. 사람을 때리고 짓밟고 욕을 한다는 거는 그 사람을 완전히 굴종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못 떠나요. 그래서 그거를 동반 의존적이라고 하는 거는 피해자분들한테 너무 억울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무서워. 피해자가 일조를 한 것처럼 만드니까. 이건 완전 다른 케이스인 네, 거죠. 누구나 완전 두들겨 맞다가 보면은요 똑같이 나약해져요. 네, 오늘 얘기를 통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어도 안 되지만 또 내가 굳건히 두 발로 서야 된다 많이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이건 치명적이다. 이것만큼은 정말 안 된다 하는 사람 유형을 한 번씩 꼽아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제가 아까 다른 사람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자기는 엄청나게 잘난 척을 하고 나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너는 왜 그러니? 약간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우월하게 가고 상대를 깎아내리는 사람. 거기에 하나가 더 붙여지는 게 뭐냐면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사람. 요약하자면 잘난 척과 무시와 이기 이 삼박자가 다 만난 사람. 저는 그 사람이 가장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그런 것을 자기가 이렇게 되새기고 성찰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과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왜냐면 보통 그런 사람들은 자기 성찰 능력이 되게 떨어지거든요. 저는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부정적인 사람. 왜냐면 부정적인 사람은 항상 나를 더 발전 못하게 끌어내려요. 저는 계속 나아지고 싶어요. 근데 그 나아지는 거가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는 게 싫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원장님? 파멸로 이끄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인데 그 사람이 좋아서 막 이러다가 하니까 재산도 잃고 막 파멸로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진짜 내가 원하는 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끌리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유학도 하고 멋진 삶을 살고 싶었는데 못 살고 있는데 나한테 그런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꼭 그 사람이랑 어울리게 되는데 하고 2년 지나면 난 파멸로 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살다가 보면 우리는 꼭 한두 번씩 나를 파멸로 이끄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럴 때 끝장이 나기 전에 잘 빠져나와야 돼요. 항상 메타인지 내 자신의 상태를 좀 보는 게 필요하겠네요. 오늘 끊어내야 될 인간관계라는 주제로 우리 세 분을 모셔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굉장히 뜻깊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삶이 확장되고 우리가 두 발로 바로 설 수 있는 그리고 나의 상태를 항상 점검할 수 있는 지혜를 좀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이야기를 계속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더 다양한 지식, 재미있는 지식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의 가장 맛있는 재료로 요리를 만들어서 알아서 내어드리는 오마카세처럼 오늘의 가장 재미있는 주제로 가장 흥미로운 주제로 요리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지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독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주 상담심리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석준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명기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 나도 모르게 비호감 되는 말투 있거든. 귀엽다고 생각해서 해봤는데 다들 이제 싫어하기도 하고 또 나이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어릴 때는 허용되는 말투가 나이가 들었는데 계속 그 말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좀 뭐야 싶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런 말투는 하면 안 된다. 이거부터 중요하네요. 왜 말투가 좋아야 되나요? 중요한 포인트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내가 본질이 훌륭한데 네네. 이거를 꼭 그렇게 좋은 말투로 포장을 해야 되는가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저는 오히려 다르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떤 가게에 가서 김치찌개를 먹으려고 하는데 정말 맛있는 김치찌개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런 그릇에다가 그걸 담아주면 좋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싫은데 왜 어떤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말을 한다고 한들 그걸 예쁘지 않은 말투로 하는 거는 왜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거는 말투가 훌륭하지 않은 사람들의 주장일 뿐이에요. 더러운 그릇에다가 맛있는 김치찌개를 담아주면서 그 식당 주인이 야 그릇이 더럽지 김치찌개는 진짜 맛있어 라고 주장하는 거하고 같은 얘기일 뿐이에요. 고급 옷, 비싼 옷, 명품 옷 이거를 걸쳐라가 아니고 네. 적어도 단정하고 깨끗한 네. 옷을 입는 것처럼 그런 말투를 우리가 가지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의 내면은 그래도 진심인 걸, 나는 순수한 걸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비호감 말투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분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방송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면서 이미지를 판단할 땐 결국엔 뭘 가지고 하냐면 한마디 인사할 때 나오는 그 말투에서 딱 호감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네. 맞나요 진짜? 일단은 비언어하고 말의 음조라든지 음색 이런 거 정말 크죠. 어떤 면에서는 태도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좀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교과서적인 말투를 한다고 하면 아나운서들이 되잖아요. 한석준 아나운서님은 더 훈련된 또 말투기도 하잖아요. 말투 덕 좀 봤다 이런 게 있나요?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덕을 본 게 아닐까요? 저는 아나운서가 됐을 때 제가 스스로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더 훈련하면서 느낀 건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던 건 아니고 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말이 많았던 거를 더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제가 못하는 부분이 뭐였고 실수하는 부분이 뭔지를 끊임없이 관찰을 했고 그 부분들을 더 갈고 닦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제 말을 갖춘 거죠. 심지어 불과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제 말에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갈고 닦아낸 거죠. 지금 제가 그때 저를 다시 보면 내가 왜 저렇게 얘기를 했을까 싶은 부분들이 있어요. 결국 이것도 하나의 끊임없이 갈고 닦는 나의 성장일 수도 있겠네요. 말투라고는 하지만 결국엔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근데 혹시 그러면 실제로 이미지에 말투가 영향을 준다는 걸 느끼시거나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뭐 같은 말을 해도 기분 나쁘게 하고 기분 좋게 한다 그러잖아요. 보통 말투가 기분 나쁜 사람은요 기분 나쁜 말만 해요. 기분 좋은 사람들은요 보통 기분 좋은 말을 많이 해요. 말투랑 말이 같이 가요. 말투가 퉁명스러운 사람은요 보통 남 무시하는 얘기 하고요. 네. 말투가 상냥한 사람들은요 보통 남 기분 좋게 얘기해요. 결국 말투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느껴지냐를 생각해서 자기 말투를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상대방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괜찮은 단어와 용어를 사용해요. 약간 본능적인 거네요. 비호감인 말투는 보통 비호감의 메시지를 담을 땐 비호감 말투가 탁 튀어나오는데 내가 정말 고급스럽게 포장해서 비호감인 표현을 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가능한가요? 사실 사람과의 관계는 좀 솔직하고 진솔한 관계가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그릇 자체가 좀 잘못돼서 솔직한 게 아니라 너무 직설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브레이크 자체가 안 되는 사람들. 자기야 나 이거 원피스 어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원피스 이거 예쁜데 이런 원피스는 또 어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 원피스가 마음에 안 들 경우에 원피스가 마음에 안 드는데 그걸 그렇게 표현해서 하기보다는 그럼 여기서 한번 해봅시다. 비호감 말투. 그걸 돈 주고 산단 말이지. 잘 어울린다. 그걸 호감 말투로 바꿔보시는 거예요. 잘 어울린다.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니. 이래서 카톡으로 문자 보내는 게 위험합니다. 네. 어떻게 읽느냐가 아이고, 달라지니까. 똑같은 말인데 사실. 자, 그러면 학자로서 그리고 또 경험상 상담을 하면서 우리가 배운 것들이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이건 진짜 인간관계 안 좋다는 것들을 보고 알려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좀 들었는데 내담자들한테 가장 비호감 말투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좀 반격하시는 분들. 무슨 말을 하면 반격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먹을까? 그럼 네가 나 초대한 거 아니야? 우리 저녁 먹으러 가자. 나 일하는 거 안 보여? 약간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뭔가 탁 튕겨서 나오는 듯한? 나 지금 바빠 하면 되는데 되게 무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게 근데 일반적인 관계에서도 그런데 이게 부부 간에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남편은 좀 정서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재롱둥이고 우리 같이 뭐 놀러 가자 그러면 나 일하는 거 안 보여? 이 아내는 지금 남편 때문에 사실 너무나 힘든 거예요. 지금 나 혼자 일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좀 세게 나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경우는 상황적으로 좀 부부 안에서 좀 풀어져야 되는 것이 안 풀어져서 좀 계속 반격이 좀 반복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요새 강연할 때 많이 하는 얘기기도 하고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기도 했는데 왜? 사실이잖아. 내가 틀린 말 했어? 이 말이 튀어나올 때는 이 말을 한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내가 못할 말을 했구나 라고 깨달아야 돼요. 저는 아나운서님 지금 말씀 듣는데 막 누가 떠올라요. 그러니까 뭐 아까 우리가 솔직해야 된다, 뭐 진솔해야 된다 얘기도 했지만 이렇게까지 솔직할 필요는 없어요. 네. 그리고 이런 말은 안 해도 돼요. 야, 너 좋은 대학 나와서 30살까지 취직 안 하고 뭐해? 왜? 내가 틀린 말 했어? 사실이잖아. 아니 걔는 취직 안 하고 싶어서 안 해요? 그런 말을 뭐하러 해요? 자기가 취직 자리 소개해줄 것도 아니면서 안 하고 사는 게 행복한 말이에요. 말씀하신 거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나온다는 건 뭐냐면 사실 변명이네요. 정말 많아요. 솔직함으로 네. 포장하는 거죠. 네. 나는 거짓말 못해. 네. 근데 나는 거짓말 못해 라는 말이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들은요,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현명하고 또 상대방을 배려하고 더 좋은 상대방의 기분을 고려해서 적당히 거짓말을 하고 살게 돼 있어요. 그렇죠. 나는 거짓말 못해라는 거는 아주 바보 같다는 소리예요. 내 자신이. 좋은 말 아닙니다. 그거 자랑스러운 말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놓고 남들 앞에서 할 만한 얘기가 아니에요. 원장님, 어떤 말투가 최악인가요? 이건 하지 말아라. 근데 이게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들은 되게 착하고 본인은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닌데 사람들은 다 피하게 되는 말투는요,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 나 어제 누구랑 밥 먹다가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있었다 얘기하면 되잖아요. 중계방송을 시작해요. 나 이제 버스 타고 어디에 가서 어느 식당에 들어갔는데 식당에서 뭐 시켰어. 그런데 옆에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다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 하면서 본인은 너무 자세하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강박적이어서 한 번 얘기하면 되잖아요. 한 번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게 이제 같은 얘기를 텀을 두고 반복한다는 게 아니라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요. 그렇게 해서 본인은 남들은 한 1분 해야 할 얘기를 한 5분 해야지 본인은 충분히 얘기했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착한 분들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랑 얘기하게 되면 너무 답답해요. 심지어 톤도 일정하잖아요. 쭉 가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참 불쌍해요. 그런 말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은 굉장히 착한데 상대방이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얘기하다가 보면 그만하고 상대방은 짜증을 나거든요. 본인은 진짜 어이가 없어요. 내가 뭔 말을 했다고 쟤는 왜 이렇게 나한테 화를 내냐? 시작도 안 했는데. 그래가지고 너무 길고 자세하게 얘기하잖아요. 결국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영어는 결론이 나오고 뒤로 붙어요. 어순이요? 네, 우리나라 아니, 말은 계속 들어야지 결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듣는 사람들은 말이 길잖아요. 그래서 어떻다는 거야 라고 중간에 어쩌고 물어보잖아요. 내 말 좀 들어봐. 그렇지. 기다려봐. 그러면서 끝없이 이어져요. 그러다가 결론부터 얘기하라 그러면 막 화내요. 넌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아니 진짜 저는 아까 들으면서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는데, 진짜 톤이 일정하고 너무 디테일하게 얘기하는데 그 스토리에 정말 알맹이도 없고 그냥 밥 먹고 온 얘기인데 그거를 굉장히 길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도대체 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런 거를 질문하면서 듣게 되는데 끝에 가면 되게 허무하게 끝나는. 이제 냉정하고 무서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이제 상담을 왔는데 그분이 그렇게 모든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 사실 이제 들어야 되잖아요. 끊으세요? 아니면 어떻게 유도를 하세요? 말이 진짜 기신 분이 있어요. 오시면 자신의 모든 문제를 여기서 다 꺼내야 된다 생각하셔서 쭉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말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말을 우리가 대처를 할 때 요약이라든지 재진술이라든지 반영이라든지 공감 같은 걸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아무리 훈련되어 있는 사람도요, 특히 한 3분 넘어가면 거의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끊어요. 여기서 끊고가 중요해요. 잠시만요. 그리고 이제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 안 되고 지금 우리 공공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러이러해서 내가 되게 서운하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아, 정리를 한다고요? 네, 일단은 작게 쪼개가지고 그것을 자꾸 대처하는 것을 해서 이 사람이 끊는 이유가 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잘 따라가고 있나요? 내가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나요? 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 끊어줘요. 이 사람에게 어떤 면에서는 비호감으로 찍히지도 않으면서 나를 분절할 수 있게끔 네. 그렇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눈치가 문제잖아요. 지금 이 얘기는. 말이 많은 건 두 유형인데 하나는 충동형이고 하나는 강박형이에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ADHD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 과잉 행동이 있거든요. 가만히 있지 못해요. 나중에 과잉 행동은 과잉 언어로 이어져요. 그래서 충동적이고 이것저것 관심이 많고 그런 성인 ADHD 기질이 있는 사람은 할 말이 많아서 말을 못 끊어요. 그 사람은 눈치가 없어요. 강박형은 뭔가 하면은 굉장히 자세하게 모든 거를 완벽하게 말하지 않으면 내가 불안해서 견디지 못해요. 그 사람들은 되게 착해요. 얘기 다 해놓고 나서 미안하다고도 해요. 뒤에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죄송해요 하면서 또 얘기해요. 근데 그거는 강박에 의한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분은 중간에 제가 얘기를 끊으면은 결국은 다 모든 시간을 소모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상대방들에게 비호감이 되는 말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쓰지 말자라는 건데 이거는 안다고 안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네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극단적인 거지요. 그러나 많은 분들은 내가 왜 이러는지를 아는 것만으로도 조절이 조금 돼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나는 이 방송을 보기 전까지는 내가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하는 게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최명기 얘기를 들어보니까 강박이었어. 그러면 난 결국 내가 불안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했던 거잖아. 를 생각하게 되면은 뭔가 본인이 그거를 조절할 수 있게 노력이 시작되고요. 또 아까 중계방송용으로 쭉 하는 분들은 되게 충동형이에요. 그런 분들은 말도 많고요. 지하철 타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계속 전화하거든요. 야, 저 전화 이제 끝나면 안 하겠지 하는데 옆에 있으면 느껴져요. 상대방은 끊고 싶을 때 계속 얘기해요. 전화 끊어지잖아요. 자기가 또 전화해요. 누구한테. 그러나 내가 결국은 이렇게 충동적이어서 말이 많구나라고는 자신을 아는 순간 조금씩 조절을 하려고 그래요. 보통 분들은. 말씀해 주신 거 듣고서 저는 진짜로 감탄을 하면서 이런 얘기가 여기 나오니까 너무 좋다 싶었어요. 한국인들이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사용하는 일단 무례한 말투에 좀 집중을 해볼게요. 근데 이거는 안 할 수 있잖아 싶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유독 한국인들이 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좀 부탁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상사여도 얼마든지 부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상사여도. 예를 들어서 이것 좀 혹시 해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좀 표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좀 부드럽게. 근데 어떤 면에서는 언제까지 하세요? 금요일 4시까지 해서 가져오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좀 편안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되게 거절감을 느끼고 되게 하기 싫을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또 이런 경우는 너무 용건만 딱 얘기하거나 명령하거나 이런 투로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까지 수직적이고 좀 집단주의 문화가 강했던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명령, 지시, 부하 직원 이런 식의 표현들이 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게 있는데 그것이 요즘에 세대가 좀 변화되면서 수평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안에서의 지금 언어적 갈등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주변에서 볼 때 저거는 좀 저러지 말지 싶은 거는 어이 식당 같은 데서 어이 제가 이 표현도 별로 좋진 않지만 참 천박해 보인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듣는 사람도 안 좋지만 옆에 있으면 다른 손님들도 다 들리잖아요. 듣고 있는 다른 손님도 안 좋아요. 왜 그 말투를 쓰는지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못되게 생각하자면 자기가 조금이라도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일종의 갑질로서. 그래서 더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건데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보통은 한 번 제가 애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애가 그러다 각자 너희 집에서는 엄마가 아빠를 어떻게 불러? 아빠는 엄마 어떻게 불러? 하고 애들끼리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애들은 여보 그런 집도 있고 자기 집에서는 이름을 부른다는 집도 있고 근데 어떤 집에서는 어이라 한대요. 근데 놀랐지요. 비슷하게 그거는 일종의 버릇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말버릇이 대부분은 상대방을 봐가면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이라고 하는 거는 어렸을 때 배운 말버릇인데 대부분은 상대방을 봐가면서 하는데 그분은 틀림없이 우리가 얘기하던 대로 일하시는 분들을 갖다 하대한다기보단 존대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조금 어린 분들 입장에서는 어이라고 하는 건 상상도 못하고 그런 걸 보았느냐 보고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걸 확인했었던 세대와 지금 만약에 젊은 10대 20대인 분들이 어이라고 부르는 걸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분들 꼭 여기서 이제 어이를 했지만 비슷한
비슷하게 좀 응용해서 우리가 스스로 좀 깨달을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네, 그럼 그런 말투를 쓰게 되는 심리 안에 아까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거에서 답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사람 봐가면서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뭐 하드까지는 아니어도 조금 내가 함부로 혹은 내가 편하게 해도 된다 싶으니까 말투들이 나오더라. 왜냐면 참는 게 그분한테는 고통이거든요. 항상 그냥 하면 되는 걸 내가 참아야 되면은 그게 0.00001초더라도 나의 입장에선 고통이거든요. 근데 인간은 나의 고통을 감수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썼다가 더한 고통이 올 것 같으면 참아요. 그런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고통이 안 올 것 같으면은 자기 버릇대로 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제대로 알 필요가 있겠네요. 온라인에서는요, 아까 말씀하셨었지만 내 의도랑 상관없이 오해가 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몰라서 온라인에서의 최악의 말투를 쓰는 사례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 번씩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요즘에 이제 그런 컨텐츠들도 많으니까 내가 이런 말투를 한번 썼으니까 나도 비호감이네 이렇게까지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카톡이라든지 SNS 말투 하실 때 이게 원래 말이라는 거잖아요. 구어체잖아요. 카톡이라는 건. 이메일은 사실은 문어체이고 이건 구어체인데 카톡을 거의 문어체로 쓰시는 분이 계십니다. 서론, 본론, 결론이 다 있어요. 그럼 이거는 답변을 하기가 되게 긴장되고 부담되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보고 올리는 느낌. 네네. 이 말이 뚝뚝 분절되고 끊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은 사실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내 말에 응답이 잘 안 되지?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긴장을 하지? 그게 어떤 면에서는 문어체로 자꾸 말하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카톡 하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 끊어야 되잖아요. 끝없이 계속 물어봐요. 제 친구 하나가 그렇게 보내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는 굉장히 정성스럽게 보내요. 그 친구의 정성스러운 카톡을 보내고 나면 답을 못 하겠어요. 왜냐면 제 습관대로 한 줄, 두 줄짜리를 보내자니 너무 성의 없어 보이고 그렇다고 얘에 맞춰서 길게 보내자니 난 지금 시간이 없고 그렇다고 봤는데 답을 안 하자니 야 이거 어떡하지? 일십인가? 이게 아주 난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나는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이거를 좀 고쳐버리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방법이 있을까요?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이 다른데요. 네네. 오프라인에서는 말을 좀 줄여야 돼요. 말을 많이 하면은 결국은 얘기를 많이 하다가 보면은 남이 싫어하는 말투가 나와요. 그래서 내 말투를 고치고자 하는 건 실패하고요. 말을 줄이거나 각종 말을 안 하면은 나쁜 말투도 안 나와요. 말을 하다가 보면은 그냥 한마디만 하면은 기분 나쁜 말투가 한 번만 나와요. 그런 상대방이 들을만 해요. 문제는 반복 공격일 때 문제거든요. 결국 말이 많아지게 되면은요. 기분 나쁜 말투는 많이 나오고요. 상대방을 괴롭게 돼요. 왜 그러냐? 나의 입장에서는 내가 하는 말을 재밌게 하고 싶다가 보니까 이 말투 저 말투 나오게 되거든요. 상대방은 일단 들으면 다 기분 나빠요. 그런 다음에 온라인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내 상대방이랑 비슷하게 하면 돼요. 얘가 짧게 하니까 나도 짧게 해야지 그럼 돼요. 얘가 길게 하니까 나도 길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많이 교정도 해주셨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까요? 저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자기 자신의 말투를 교정하는 방법을 택하는데요. 고치기 위해서는 자기의 어떤 말투가 기분이 나쁜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친구와 대화를 할 때 자기를 찍으라고 합니다. 집에 가서 보고 있으면 얘가 잡아줍니다. 나의 못된 점들을. 그걸 보고 있으면 내 눈에도 보여요. 이건 진짜 짜증난다. 이건 괜찮네? 이런 게 보여요. 그러면 좋은 것들은 계속 강화하고 나쁜 것들은 점점 지우는 건데 이거는 한번 보고 나면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보는 순간 강화가 되고 보는 순간 지우기 시작해요. 왜냐면 내 눈에 이미 꼴배기 싫었거든. 맞아요. 그래서 이걸 찍어서 보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잠깐만 대화에도 막 빠져드는 화법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저 사람은 왠지 말투도 좋고 참 따뜻하고 좋아라고 느끼는데 전문가분들은 분석을 할 수 있잖아요. 저런 말투가 있으면 참 좋구나. 있을까요? 일단은 이런 말투라든지 이런 태도를 배운다고 해서 막 양적인 사람들한테 모든 호감을 받고 그런 거는 또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투에서 깊은 호감을 받는다는 건 인간관계가 되게 깊어진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럼 사실은 이런 호감을 잘 구축하는 사람은 이 사람을 되게 깊게 만나는 사람인 거죠. 그 부분이 말도 필요한데 태도가 되게 중요해요. 태도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려보자면 눈을 우리가 본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눈을 보지 않고 눈 바로 밑에 있는 광대뼈를 보잖아요. 그래도 상대방은 내가 눈을 보는지 광대뼈를 보는지를 모릅니다. 광대뼈를 보는 게 좋은 게 뭐냐면 눈이 약간 내려갔을 때 공감적인 눈매가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턱이 보이잖아요. 네네. 다시 올라가면 광대뼈가 보이고 네. 여기서 고개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 말만 하면 잘하시면 됩니다.
아, 그랬던 거예요? 아, 진짜요? 이런 부분 사실은 상대방한테 많은 말을 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말에 내가 얼마큼 깊이 호응해 주느냐, 그리고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추가적인 호기심에 있는 어린 그런 질문들을 자꾸 하는 거죠. 아,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이렇게 좀 물어볼 수 있는 호기심의 토대가 상대방에 있는 관심사, 흥미, 어떤 욕구 이런 걸 좀 드러나게 만들 수 있죠. 내 안에 있는 건 무엇인가를 깊이 끌어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호감이 많이 형성된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경청의 자세를 보여주는 방법. 네. 또 어떤 비기가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 방송을 할 때 우리말 겨루기라는 방송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게 됐는데, 이제 퀴즈 프로그램의 제일 핵심은 퀴즈와 인터뷰예요. 근데 퀴즈 부분은 진행을 잘해야 되는 부분이고, 인터뷰 부분을 잘하고 싶어서 인터뷰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를 보다가 그 당시 아침마당을 진행하는 이금희 선배가 정말 잘하시던 시절이니까 이 부분을 배워보자 라고 해서 아침마당 하는 걸 쫓아다녔어요. 저분은 도대체 뭘 얼마나 잘하길래 출연자들이 모든 얘기를 다 털어놓나를 본 거예요. 그러다 하나를 깨달았어요. 뭐였냐면 이거구나, 이걸 따라해보자.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우리말 겨루기 녹화장에 가서 저도 이제 출연자분이 얘기하시는데 네를 했어요. 그래서 얘기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반전인데? 아니 나는 뭘 다르게 한 거지? 나는 뭘 다르게 해서 이게 여기서 끝나는 거지? 나는 흉내만 낸 거더라고요. 저분의 진심은 못 따라했고 그냥 내만 따라하니까 이게 안 된 거예요. 그게 뭔가 차이가 난 거죠. 그분과는 다르게. 저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뭔가 그 상대방의 얘기에 완전히 몰입을 해서 그 말을 다 듣겠다, 내가 정말 당신의 이야기에 100% 공감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게 아니라 내만 따라하고 있으니까 안 된 거구나, 이거를 조금 나중에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완전한 몰입을 따라하기 시작했죠.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어떤 책인가에서 상대방에게 경청을 할 때 몸의 모든 부분이 상대방을 향해 있어야 된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가 나와요. 네. 시선뿐만이 아니라 얼굴도 그 사람을 향해야 되고 어깨도 그 사람, 몸통도 그 사람, 발 방향도 그 사람을 향해 있어야 말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정말 내 얘기를 100% 듣는다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혹시라도 상대방이 오해하지 않도록 온 몸을 다 이용해서 전심전력으로 그 사람을 향해서 들으려고 노력을 했죠.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사람한테 빠져들어갈 때 호기심 있는 척을 해서는 안 될 거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는 내가 이 사람에게 빠져들어간다는 모습을 구글이라든지 네이버 가서 쳐보시면 됩니다. 나는 가수다나 엄청난 그런 음악 프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임재범 씨 나오고 이런 거, 이런 걸 보면은 그 방청객이 입을 이렇게 쫙 벌리고 눈동자가 커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상대방을 볼 때 내가 되게 이 사람에게 감탄하고 있다라는 거, 내가 이 사람에게 되게 빠져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이 그 표정에 많이 드러납니다. 경청이라는 것은 시간을 다 잊고 이 사람의 이야기에 흠뻑 빠지는 거, 이건 이 사람에게 어떤 면에서는 가장 큰 선물을 주는 걸 수 있어요. 정말 그런 좀 기발한, 이 사람 왜 이렇게 사랑스러울까, 이 사람 왜 이렇게 재밌을까, 좋을까, 호감 가는 말도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친절과 자기를 좋아한다는 게 느껴져야 되는데요. 그거는 첫판에 그냥 딱 보는 순간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구를 처음 만나게 되잖아요. 난 이미 알아요. 저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얘기해도 될 사람인지. 그래서 이 정도 얘기를 해도 될 사람한테는 얘기하고요. 해도 소용없을 것 같은 사람한테는 얘기 안 해요. 그러나 항상 해도 소용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항상 끈질기게 얘기하죠. 얘기를 다 해봐, 얘기를 다 해봐. 그러다가 그 믿고 얘기 다 하잖아요. 그럼 피드백이 영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한테 빠져들게 하는 화법의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인상과 느낌을 주는 거지요. 그런데 그거는 뭔가 억지로 되기에 참 제한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거는 일단 많이 웃잖아요. 그럼 상대방은 대체적으로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네 얘기가 재밌고 즐겁다는 거에 대한 느낌과 피드백을 계속 주는 것 같은데요. 원장님 말씀해 주신 게 일관되게 결국엔 진심이 그 안에 드러난다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심이 아니어도요, 칭찬은 대체적으로 좋아해요. 그러니까 일단 얘기하면요, 좋은 얘기만 해야 돼요, 처음에. 그런 다음에 남이 얘기하면은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면 돼요. 그리고 쓸데없는 거 안 물어보면 돼요. 지금 얘기가 나온 김에 첫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일하다 보면 이제 미팅할 때도 있고 이제 알아야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데서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뭐 대화 주제도 뭐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고 이런 얘기는 했을 때 내가 할 말이 없고 어렵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대화의 달인, 자연스러운 스몰 토크. 맞습니다. 이게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조금 더 어려워진 것 같긴 해요. 특히 이제 20학번들, 21학번들, 22학번들 이런 사람들은 대학을 갔는데 고등학교 시절과 차이를 못 느끼는 사람들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소위 말한 대학 시절의 낭만 이런 거가 없었어요. 없어요. 학교도 나오지 말라 그래. 오리엔테이션 없어. MT 없어. 선배들이 와서 뭐 술 사주고 이런 것도 없어. 그래서 그렇게 대학을 다니다가 졸업해서 취직해서 사회에 나가면 나는 여기서 회사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게 더 어려워진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회사에 나가서 만나는 인간관계들하고는 도대체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며 이런 거에 대해서 더 힘들어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얘기를 하자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을 때 눈에 쉽게 보이는 것들부터 얘기하는 게 좋아요. 차림새, 먹고 있는 거, 커피든 티를 드시고 계시니까 아 티를 좋아하시나 봅니다. 이런 게 제일 쉽게 꺼낼 수 있는 말이에요. 티를 드시는 분은 요새 참 드물던데 티가 더 좋은가요? 이렇게 여쭤볼 만한 거죠. 왜냐면 내 주변엔 티를 먹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게 기호식품이잖아요. 기호식품은 누군가가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거를 인정해 주거나 물어봐 줄 때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무궁무진해요. 네. 왜냐면 대부분 그걸 좋아하는 굉장히 확실한 이유가 있거든요. 네.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처음 시작하면 좋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을 꺼내셨는데 저는 제일 좋은 화법이 어떻게 화법이라고 생각해요. 누군가가 뭘 잘하고 있고 뭐가 멋있고 할 때 그거를 칭찬하는 방법 중에 어떻게라는 말을 쓰면 말을 계속 이어갈 수 있어요. 맞아요. 지금 교수님이 입으신 회색 양복이 너무 멋있다. 아, 교수님 회색 양복과 저 안에 검은색 티는 정말 잘 어울리는데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매칭을 할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이제 뿌듯해지거든요. 아, 내가 옷 입는 꿀팁을 좀 설명해 주자면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관심 있는지도 표현할 수 있고. 네. 맞아요. 그렇죠. 하우 질문 자체가 어떻게 하고 얼마나로 나뉘는데 이게 정도에 대한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이 깊이 있는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들, 얼마나라는 질문들 이런 건 상대를 좀 깊이 만나는 어떤 면에서 포크레인으로 깊게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좋은 화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하우 화법과 더불어.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하우 질문을 한번 예를 들자면 네. 어떻게를 쓸 때 예를 들어서 우리 독실님이 뭔가를 되게 잘했어요. 그럼 와 독실님 짱 진짜 최고. 독실님한테 박수 한번 할게요. 그럼 다 박수를 해요. 그럼 사실 기분은 이제 뿜뿜해지긴 하지만 네. 와서 뭔가 얘기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미 박수 다 끝났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아니 이 보호를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알아서 자기가 이야기하고 알아서 자기가 많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되게 힘들 때 뭐가 힘든데 이렇게 표현한 것보다는 얼마나 힘든 거야? 이렇게 맞아, 물어보면 맞아. 훨씬 그 힘든 거에 대한 자기의 정도가 막 나오기 시작을 하죠. 나의 진심을 그리고 나의 인류애를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나도 모르게 비호감이 되는 10가지 말투에 대해서 좀 알아봤지만 사실 어떻게 모였냐면 사람은 선하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선함을 알아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나의 선함을, 또 나의 어떤 그 관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말투를 가지는 게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눈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가치 있는 이야기들, 어디서도 못 들어본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그런 방송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의 가장 맛있는 재료로 요리를 만들어주는 오마카세처럼 오늘의 가장 흥미로운 주제들을 선정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독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주 상담심리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석준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명기입니다.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을 모시고 과연 어떤 주제를 선정했느냐? 절대로 드러내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영원한 관계라는 게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격적인 주제입니다. 너무 가까운 사이고 내가 너무 좋아하는 친구고 형이고 동생이고 해서 사실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왜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에요. 세상에는 굉장히 겁도 많고 신중하고 사람들이랑 거리 두는 타입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끝까지 남의 비밀도 지키고 내 비밀도 지켜요. 그게 그 사람이 엄청난 신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원래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자물쇠로. 그러나 어떤 사람은 굉장히 충동적인 사람이 있고 머릿속에 뭔가 생각이 나면 얘기해야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머릿속에 뭔가 좋은 아이디어가 나면 얘기해야 돼요. 그땐 칭찬받아요. 그러나 머릿속에 굉장히 누구를 미워하면 또 그것도 어딘가 얘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타고 태어나기를 굉장히 충동적이고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갖다 담아두지 못하고 말로 하게끔 타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은 나의 모든 게 남한테 드러나게 돼요. 조금 더 어렸을 땐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이런 사람에 조금 더 가까웠었어요.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어떤 들은 얘기나 저의 단점이나 이런 거를 더 많이 말하는 소위 입이 좀 싼 편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나운서가 되고 방송 일을 하면서부터는 제 주변 친구들도 야 누구누구 연예인 어때? 뭐 이런 걸 많이 물어보고 내가 만나보니까 어때? 이런 것도 저도 많이 말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얘기가 어떻게 퍼졌냐면 야 내 친구 누구 아나운서가 그러던데 라는 식으로 퍼지더라고요. 그렇게 퍼진다는 걸 알게 된 다음부터는 내가 무슨 말을 들었건 어쨌건 아예 아무 말도 안 하는 식으로 내 자신이 변하더라고요. 그 전에 물어볼 때도 만약에 누가 야 그런 소문 있던데? 라고 물으면 그래?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상반되는 감정이 있어서 그래요. 이쪽엔 말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이쪽에는 피해받고 싶지 않다는 욕망이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얘기해요. 스포츠 심리학에서는 승리에 대한 열망과 패배에 대한 두려움은 독립변수라 그래요. 비슷하게 뭔가 말하고 싶고 얘기를 잘하고 싶은 충동과 능력은 지금도 남아있으세요. 그렇게 잘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뭔가 하게 되면은 이 말을 했을 때 나한테 엄청난 상황이 손해가 될 거라는 거에 대한 본인의 깨달음이 있고 그거를 피하고 싶은 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쪽 마음이 이쪽 마음을 이긴 거지요.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저는 아주 입이 무거운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결국은 내가 한 얘기가 돌고 돌고 돌아서 남한테 피해를 주는 얘기에 대해서만 신경 쓰이시는 거지요. 그치. 내가 돌고 돌고 한 얘기가 소문이 나서 남한테 미담이 되는 건 신경 안 쓰신 거잖아요. 미담은 좋은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겁이 많은 것보다도 굉장히 마음이 따뜻한 분일 수 있어요. 겁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나쁜 의미만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최근에 영화를 하나 봤는데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라는 예전 영화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그 초콜릿 공장의 주인인 원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원카는 되게 은둔자 같거든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신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어렸을 때 그 이야기를 담은 이야기가 이번에 개봉을 해서 제가 보러 갔는데 거기에서의 원카는 사람을 너무 신뢰하고 너무나 어떤 순진한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사람에게 무엇인가 자기를 오픈할 수 있는 거는 사람에 대한 믿음, 신뢰, 또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사람과 더 끈끈한 유대관계, 연결 이런 걸 좀 많이 구축하려고 하는 마음씨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하고 처음에 만나면 내가 되게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하잖아요. 호감이 있으면 되게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근데 이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이 되고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는 어느 시점에서는 나의 약점을 한 번씩 드러내잖아요.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이것까지 사랑해주나? 맞아요. 나 사실 이런 게 있었다? 이러면서 이 사람한테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 사람을 그만큼 믿기 때문에 사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내가 그런 비밀이라든지 약점을 드러내는 것은 당신에 대한 믿음과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사실 보여주는 하나의 대목일 수 있거든요. 그것이 수용됐을 때 예를 들어서 나 사실 굉장히 이런 가정에서 좀 자랐었다. 나 사실 그때 참 많이 울었었다. 이런 표현했는데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듣는데 되게 우는 거예요. 너 얘기 듣는데 나도 되게 마음이 아파. 사실 나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어. 라고 했었을 때 사실 그 관계가 되게 끈끈해진단 말이에요. 이런 속마음을 꺼내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훨씬 더 깊어지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내 약점을 말한다는 게 내 상처라든지 트라우마를 얘기하든지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수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주제가 남한테 절대 드러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남이라는 건 나 빼고는 다 남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어떤 면에서는 절대 드러내지 않아야 된다는 건 뭐냐면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그러니까 이것이 알려지면 어떤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좀 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거는 절대로 꺼내면 안 된다는 거죠. 누구에게라도. 왜냐하면 이거는 아무리 가까운 사람한테 내가 얘기하면 이 사람도 부담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옛날에 사람을 죽였었다? 일반적인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감당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도 그 이야기가 되게 감당이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상처를 얘기하는 것과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이야기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살인자들이 진짜 자신의 살인을 얘기하는 수가 있어요. 거기에는 두 가지 심리가 있어요. 하나는 자랑이에요. 사람 죽여봤냐? 두 번째 심리는 뭔가 하면은 과시의 심리가 있어요. 상대방을 갖다 압도해야 되거든요. 네. 압도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살인자들이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일 거야. 그런데 이게 일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우리가 누군가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네. 얘기하다가 보면은 얘기하는 순간엔 이게 몰라요, 잘.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 약점을 약점이라고 생각하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다음에 결국은 또 내가 내 괴로운 얘기를 하는 것도 뭔가 하면은 평생 내가 괴롭게 살잖아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재산은 괴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다른 얘기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얘기하는 다른 건 나한테 가치가 없어요. 나한테 남아있는 나의 존재의 이유와 근원은 나의 고통인 거예요.
그럴 때는 나의 고통을 얘기하게 되는 거지. 결국은 나의 자존심은 뭔가 하면은 나는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겪고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웠지만 난 살아남았어가 내가 나한테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의 엄청난 허물과 고통을 얘기하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나를 이해해달라는 거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거를 통해서 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말할 때는 우리는 남에게 절대로 드러내면 안 되는 걸 얘기하게 되는데요. 네. 말할 때는 그게 절대로 남에게 드러나는 건 줄 잘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남이 절대로 얘기하면 안 되는 상대한테 얘기하면 안 되는 거를 나도 모르게 얘기하게 되지요. 부지불식간에 실수하는 걸 막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 몰라요. 그렇다면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만은 지켜야 된다.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얘기한 게 제일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마약 같은 걸 해본 경험이라든가 그런 걸 친구들끼리 소위 센 척하다가 말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아까 사회적으로 그렇죠. 무리가 되거나 무리가 될 수 있죠. 범죄가 되거나 네. 이런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문제는 또 그 관계는 고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는 물과 같아서 엄청나게 가까웠던 친구가 3개월, 4개월 사이에 굉장히 멀어지기도 하고 또 멀었던 관계가 가까워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굉장히 좋았던 관계가 좋지 않은 관계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이때 내가 얘기했던 것이 사실은 나한테 독으로 다가오기도 하죠. 그러면서 절대로 해서 안 되는 얘기 하나는 이건데요. 저 사람이 나 싫어하는 것 같아요. 네. 혹 하서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너 나 싫어하냐? 네, 그러면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네. 내가 너를 싫어할지 모른다고 네가 생각하고 있어서 진짜 이제 싫어지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지 싫어하는지에 대해서는 가급적 확인 안 하는 게 좋아요. 확인하는 순간 그게 현실이 돼요. 아 그거는 아니 그냥 궁금해서 왜 물어보는 거죠? 왜냐하면요, 불안하다가 보니까 물어보게 돼. 이거 뭔가 하면은 우리 이제 사랑하는 사람끼리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긴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확인하고 싶어지잖아요. 이거를 너나 미워하냐를 보통 물어보지 않아요. 내가 뭐 잘못했냐로 물어봐요. 많이들 물어봐요. 나는 잘못한 거 있냐고 물어본 것 같지요? 결국은 뭔가 하면은 너나 싫어하냐예요. 아니면은 너나 믿지 못해?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 나에 대한 나쁜 감정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퉁쳤을 때 너나 믿지 못해가 됐든 내가 뭐 잘못했냐가 됐든지 간에 나에 대한 상대방의 부정적인 감정을 확인하는 거와 관계된 모든 것들은 안 하는 쪽이 나은데요. 저는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 집단에 내가 미련을 계속 가지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차라리 다른 집단을 찾아야 되는지를 확인받고 싶어하는 심리, 그러니까 자기 파괴적인 심리가 전 있다고 생각해요. 결정을 내려버리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이게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그죠? 우리 원장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저도 약간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인간에게는 핵심 신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강한 추예요. 이 추가 왼쪽으로 가면은 사실은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도 왼쪽으로 끌려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건 아주 어린 시절 때 형성된 사회와 세상과 타인과 나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근데 이런 게 사람들은 나를 싫어할 거야. 사람들은 날 거절하겠지. 사람들은 날 볼품없게 보겠지. 약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사실 그걸 말을 하든 하지 않든 뭐 괜찮아 보이든 자기가 자꾸 소외받는 자리로 갖고 가는 것 같아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그걸 계속 무덤을 파는 것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깊이 숨어있는 어떤 불안. 나는 홀로 남겨질걸? 사람들은 날 거절할걸?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내가 다가서지 못하고 자꾸 내가 위축된 자리로 가게 되고 그 자리에서 자꾸 뱉어내게 만드는 그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어떤 내담자를 만났는데 그 내담자는 반복해서 사람에게 자꾸 버려지는 경험을 당하는 거예요. 친구들, 뭐 연인들 이런 거를 계속 겪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착한데도 사실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왜 자꾸 이런 경험을 받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만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자기를 버릴 만한 좀 믿음직하지 않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자꾸 내가 만나고 있는 거죠. 친구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사실 안전한 사람을 만났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런 사람한테는 호감이 안 가고 그래서 어느 측면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측면들을 좀 가봤더니 아주 초기의 어떤 가정 환경 안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부모님에게 거절감, 아주 뼈아픈 어떤 상처, 홀로 남겨지는 어떤 외로움, 고립감 이런 것들이 이 사람 가장 깊은 뿌리 안에 도사리고 있었던 걸 좀 본 적이 있어요. 이걸 아는 것이 개선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슴 아프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험담에 대한 얘기 아까 하셨었잖아요. 남의 험담을 하면서 사이가 좋아지는 것처럼 일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누군가를 같이 험담하는 그쵸. 것. 집단주의적으로. 일단 저는요, 험담을 하는 것은 바이러스를 유포시키는 거라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입을 열어서 말하는 순간 그건 이제 내가 통제가 안 되는 거고 그건 어디로 전염될지 전혀 가늠이 안 되죠. 그래서 사실 너한테만 얘기할게 내가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건 거의 확성기 키는 것 같다. 말은 돌고 돕니다. 그런 사례들을 정말 무수하게 많이 접했어요. 심지어 그 원 출처도 누가 얘기했는지도 기가 막히게 알게 되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최근에는 제 주변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 때문에 굉장히 열받은 그 당사자가 그 이야기들을 역추적을 해서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전부 다 찾아낸 그런 일도 있었어요. 또 하면 안 되는 말 중에 하나로 많은 분들이 꼽는 게 자랑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잘난 척을 좀 안 했으면 좋겠고 돈 자랑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돈 자랑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문제는 그 돈 자랑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밥을 사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그나마 좀 괜찮은데 밥은 또 안 사면서 자기 가방 얘기, 차 얘기 이런 얘기만 딥다 하고 밥값은 항상 n분의 1. 자, 돈 자랑의 일본은요, 자랑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이재용 회장은 자랑하고 싶지 않은데 남들이 다 알려주잖아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존재가 자랑이 되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대신 보완을 철저히 해야 돼요. 근데 돈 자랑을 하는 심리 중에 하나는 없는데 일단 자기를 있어 보이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어요. 허세를 부리면 남들이 모를 것 같지요? 다 알아요. 이제 돈 자랑의 가장 커다랗게 우리한테 상처를 주는 유형은 뭔가 하면은 애초에 자랑질을 하고 싶어서 자랑하는 거예요. 너 좀 기분 나빠 보라고. 그래서 눈에 보여요. 네가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는 나보다 돈이 많다는 걸 알아서 날 좀 깔기 위해서 네가 자랑을 하는구나. 그럴 땐 진짜 화가 나지요. 그런데 대중한테도 지금 그런 식으로 자신이 돈 자랑을 하는 게 옛날에는 좀 받아들여졌지만 요새 굉장히 싫어하는 이유는 제가 나보다 잘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저렇게 돈이 많아 쟤는. 그래서 위험해요. 나한테 적의를 펼지도 모든 사람 앞에서 돈 자랑을 하는 건 참 위험한데요. 또 그걸 못 참는 게 재밌거든요. 하는 사람들은. 비슷하게 어떤 사람들은 내가 돈이 많다는 거를 남에 의해서 인정을 받았을 때만 나 스스로 나의 돈 많음을 확인하게 돼요. 근데 이런 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랑이 돈 자랑도 있는데 요즘에 사람들이 진짜 되게 열받는 주제가 뭐냐면 돈뿐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학벌이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전문직에 있는지, 내가 뭐 얼만큼 대단한 사람인지, 자기가 얼마나 똑똑한지 이런 것들이 좀 무수로 같이 좀 나오는 것 같고 난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능력도 크고 똑똑해. 근데 여기서 사실 사람을 가장 끝판왕으로 열받게 만드는 자랑이 하나 있습니다. 내 자식 자랑. 그러니까 내 자녀는 굉장히 똑똑하고 좋은 학교 나오고 머리도 좋고 좋은 직장 가지고 있고 돈도 잘 벌고 다 잘 되는데 나는 진짜 정말 여한이 없어.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속이 뒤틀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자식이 안 보이고 그와 대비되는 내 자식이 보여요. 내 자식은 지금쯤 집에서 누워가지고 스마트폰 보고 있을 텐데 얘는. 그래서 자식이 잘 나가는 친구가 있으면 친구 모임을 안 나가버린대요. 그 꼴 보기 싫어서. 그걸 하고 나면 이제 그 들은 사람들은 집안 싸움이 많이 일어나니까 하고 싶어도 좀 가정의 평화들을 위해서 좀 자제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자, 아까 말씀하신 돈 자랑이라든지 자기의 능력이라든지 뭐 사회적 지위나 학벌이나 아니면 회사나 물론 뭐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성과면 자랑할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자랑하는 것도 열심히 노력한 날들에 대한 보상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 이걸 그냥 마냥 자랑하는 거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거에 대한 자부심에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부심은 내가 열심히 노력한 거에 대한 나의 보상이라고 할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날들에 대해서도 존중을 갖습니다. 이게 자부심이에요. 근데 자랑은 그냥 내가 잘난 거죠. 그래서 남들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날들에 대해서는 존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노력한 날들과 그 노력한 날들에 대해서 얻은 성과가 항상 비례하진 않아요. 그렇죠. 누구는 운이 좋아서 조금 더 얻기도 하고요. 누구는 불행해서 조금 덜 얻기도 해요. 성과가 좋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운이 작용한다는 것도 다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도 운이 작용해서 조금 더 얻어본 경험도 있고 조금 운이 덜 작용해서 조금 덜 얻어본 경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거엔 내가 운이 더 작용해서 조금 더 좋은 성과를 얻었지만 지금 저 친구는 운이 조금 덜 작용해서 조금 성과가 덜 얻었을 뿐이다라는 걸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지금까지 쌓아온 노력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자랑을 그렇게 과도하게 하지 않는 거죠. 왜냐면 이걸 너무나 많이 자랑할 때는 저 사람의 노력을 폄하하게 될 가능성도 있는 거니까 노력에 대해서 똑같이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자부심인 거죠. 그러니까 자랑과 자부심이 이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는 진짜 100% 동감이 되는 게 그러니까 진짜 의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고 배울 만한 사람이라는 건 나보다 앞서간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과 대화를 할 땐 그 사람이 그만큼 앞서간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그냥 너는 뭐 이렇게 부족하니 나는 대단한데 이게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직업에서의 어떤 자부심, 자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어떤 자부심, 더 나아가서 나도 존중하는 토대 속에서 나와 그 사람 사이 연결성을 유지해 주는 거. 아까 아나운서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나 사실 운이 좋아서 그랬던 거야. 이런 표현이 있었단 말이에요. 되게 겸손한 표현이란 말이에요. 야, 난 사실 운이 좀 그래서 그런데 넌 나보다 훨씬 좀 똑똑하잖아. 약간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과 나 사이에 같이 인파워링 할 수 있는 요소? 이런 지점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좀 순환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겪는 자랑들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동창회 같은 거 오랜만에 나가지. 조용히 어떤 차키를 꺼내놓는다. 뭐 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뭔가 자랑하고 싶은데 뭐 나 시계 샀어요, 뭐 이렇게 바지 샀어요 해갖고 했는데 항상 이렇게 핸들이 있고. 좀 보이고 그렇죠. 항상 일상생활을 올리는 게 아니라 올리는 것마다 해외여행 사진들이 올라요. 근데 저는 맞아, 한편으로는 이해도 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특별한 거고 그게 추억이니까 올리고 싶겠지 당연히. 네. 그런데 또 그거에 상처받는 사람들도 있고 불편한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적어도 다 내 마음 같지 않으니까 조심할 건 조심하는 게 낫거든요. 우리는 왜 인스타를 보면서 불편해할까요? 뭔가 저는 그런 유럽이나 이런 거를 전혀 못 가봤는데 뭔가 그런 걸 보고 있으면은 제 자체가 뭔가 비참해지고 있는 듯한 되게 제가 뭔가 박탈되고 있는 듯한 이 사람은 도대체 세계 일주를 하고 다니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네네. 있어요. 그나마 제가 모르는 분들이니까 그건 괜찮지. 또 가까운 분이 막 그러고 다니면 되게 사실 박탈감이 생길 수 있죠. 근데 실제로 사실 저는 연예인들이 가까운 데 많죠. 많아요. 그쵸? 가까운 아, 데 그래요? 많은데 네. 뭐 걔들은 그런 인생 사는 거고 전 또 다른 인생 사는 거고 뭐 사실 별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살긴 합니다. 저는 심지어 좀 전에 녹화하고 온 프로그램에서 얘기하다가 뉴욕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쌍둥이 빌딩 있을 때 갔다 왔어요. 20세기에 갔다 왔더라고요. 그래요. 방금 이게 자랑으로 느껴지십니까? 자랑이 아닌 거로 느껴지십니까? 아 전혀 자랑으로 안 느껴지죠. 자랑으로 안 느껴지는 이유는요. 네네네. 똑같은 말도 상대방에 따라서 때때로는 자랑이 되기도 하고 자랑이 안 되기도 하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 집 아들이 의대에 가기는 했지만 어려서 백혈병에 걸렸다가 살아났다는 걸 아는 친구한테 얘기해요. 그건 자랑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때는 괜찮고 같이 기쁨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쵸. 그런데 아까 자식 얘기처럼 그런 거를 자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굉장히 기뻐서 얘기해요. 그런데 내가 기쁜 것처럼 너도 기뻐할 거라고 착각해요. 맞아요. 맞아요. 기쁨을 많이 얘기하고 싶고 그럼으로 인해서 나의 기쁨도 확대 재생산하고 싶은데 상대방을 잘못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나랑 몇십 년 전부터 알고 나랑 기쁨을 나눠주지 못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너무 기쁘면서 그거를 얘기하면 상대방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싫어하는 자랑은 뭔가 하면은 굉장히 상대방이 기쁘고 들떠서 얘기하게 되는 건데 나는 그 기쁨이 하나도 기쁘지 않을 때 굉장히 그게 자랑으로 느껴지고 그거를 굉장히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고 깨트려버리고 싶어 하게 되는 건데 사실은 얘기하고 싶은 거지요. 야, 너 네 아들이 의대 간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 좀 그만 얘기해 하고 싶어하지 얘기를 하지 못하니까 가서 내 아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오늘 원장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떠오른 게 하나 있는데 스티븐 잡스가 한 졸업식에 연설식에 가가지고 자신이 암에 걸렸던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나았다라는 이야기를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사실 스티븐 잡스는 우리가 보면 재벌이고 그냥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뭐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사이에서 별로 연결성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꺼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하면서 막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자랑 자체보다는 내 진솔성, 그러니까 그냥 나 이거 봐라, 이거 막 대단하지 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분 나쁜 것은 어느 측면에서는 그 사람이 나를 진실로 만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나와 그 사람 사이에 자꾸 격차를 두고 나와 그 사람 사이에 어떤 위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결국엔 진심이 중요하네요. 그리고 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의도를 안다는 거죠. 공정에 관한 측면에서 화가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쟤도 나랑 비슷한 상황이어야 되는데 갑자기 잘 나가는 것 같이 느껴졌는데 그게 안 그래도 배가 아픈데 그거를 기쁨을 나누면서 너도 이럴 수 있고 사실 내가 운이 좋았던 거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야, 난 요즘 잘 나간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공정하지 않은 세상이라는 생각이 들 수 맞아요. 있을 것 같고 그럴 때 좀 화가 날 수 있는 것 같아요. 비슷하게 결국은 우리가 자랑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괴로움을 느낄 때 할 수 있는 거는 그 사람이 저건 나한테 자랑할 수 없지만 내가 그 사람한테 자랑할 수 있는 걸 하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딴 사람에 대해서 부러워해요. 전부 다. 나이 드신 분 중에 대부분은 이 사람이 젊다는 거 하나만으로 부러워해요. 그렇죠. 젊다는 사람들은 나이 드신 분이 부자면 부러워해요. 그래서 결국은 뭔가 하면은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이 사람이 자랑한다고 굉장히 괴로워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 사람의 일부에 대해서 부러워할 뿐이지 저 사람도 나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게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너무 하면 안 되는 얘기만 들으면 우리가 상처가 돼요. 그거 말고 나이가 들었는데 항상 존경받는 사랑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변에 그런 선배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저는 한 분 떠오르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말씨가 이래요.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은 야, 이거 좀 가르쳐 줄래? 나 이거 좀 배워보고 싶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훨씬 대단하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저한테 그런 말씀을 자꾸 하다 보니까 제가 신이 나서 그분을 사실 제 마음 안에 많이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사실은 마음을 많이 오픈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야 세상은 이런 거야. 넌 그거밖에 못하니. 나 때는 말이야. 우리가 항상 뭔가 교육을 하려고 그러지 배운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잖아요. 항상 우리는 죽을 때까지 뭔가를 배워나가고 성장한다.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존경받을 수 있는 어떤 핵심 원리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우는 자세. 네. 저는 좀 너그러운 사람들이 나이 들수록 존경받는 것 같아요. 결국은 뭔가를 함으로써가 아니라 누구한테 욕먹고 비난받고 누가 나 뒷담화하고 누가 자랑질 하더라도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너그럽게 넘어가다가 보면은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서 되게 편하게 느끼고 결국은 존경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존경받음은 뭐를 함으로써 인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대부분 뭐를 안 함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어요. 쓸데없는 짓을 안 하다가 보면 존경받아요, 저절로. 말을 너무 많이 해도 안 되고 쓸데없는 말을 하지도 않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제가 만났던 어르신들 중에 진짜 만나기만 한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분 좋았던 분은 만날 때마다 아우 너는 볼 때마다 이렇게 기분이 좋니? 라고 하시는 분이었어요. 볼 때마다 그 말을 하는 줄 알면서도 그 말씀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실제로 그것이 그 표정을 보면 진심인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냥 하지 말자를 넘어서 마지막 한마디씩 들으면서 어떻게 해야 또 좋은 어른으로 또 호감 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팁까지 알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에게 절대 드러내면 안 되는 것. 오늘도 또 다른 지혜로운 이야기들 들었는데 뭐 정리하자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뜬금없는 사실 의도가 전해지는 우월함을 증명받고 싶어서 하는 자랑들, 특히나 자식 자랑 같은 경우에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거고 험담 같은 거 돌고 돌아서 나를 망칠 수 있다. 그리고 나의 약점을 얘기하는 것들도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도 자주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그 모든 것들 또 흥미로운 주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더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